조금 내용적인 문제를 좀 짚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혁 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장과 복지에 좀 국한해서 좀 선생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의 그 2013 체제를 준비하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4편에 말씀하신 다시 2013 체제를 생각한다는 두 편에 1편 앞부분에서는 복지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평화와 복지 관계를 얘기하셨고 뒷부분에 가서는 성장 얘기를 하면서 방어적 성장 패러다임 얘기도 하시고 좀 깨림직하다고 하시면서도 적당한 성장이라는 말씀도 쓰셔서 어쨌든 이 주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 책을 쓰시던 사이에 이제 촛불 정부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짚어서 지금의 과제를 짚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장과 복지는 한 세트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성장이 커지면 그 과실이 복지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지만 근래는 좀 바뀌었죠. 오히려 복지가 성장을 견인한다 이 주장이 이제 세를 얻어서 그 세를 얻은 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활성화되는 측면에다가 노동 생산성이 커지는 측면 때문에 경제를 견인한다 이런 논리가 상당히 강세였고 또 그것을 복지에 넣었던 게 포용적 복지 국가론으로 가서 그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계적 추세, IMF나 OECD 이런 나라들, 이런 국제 기구들도 신자유주의는 이제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포용적 성장론을 내걸은 것이거든요. 그 신자유주의 막 해보니까 뭐 양극화 생기지, 불평등 생기지,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늘어나질 않으니까 이 체제, 자본주의의 이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겠다고 이제 겁을 먹고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류를 하다 보니까 촛불 정부 초기에 그 두 개 노선이 상당히 먹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도 뭐 10위권도 하고 3만 5천 불 소득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막 다들 뭐 중리했는데도 4% 성장했거든요. 복지 쪽에서도 흔히 이제 소위 의료보험의 국가 보장 제도도 꽤 늘었습니다. 국가 치매제, 뭐 상하복부, 초음파, 내 MRI 뭐 이런 거 늘고 또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영아 수당 신설하고 이제 직접 지원도 이제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당시에 이제 그 담당 부처인 기재부가 그 정책을 받침하는 식으로 하질 않고 예를 들자면 소득주승을 내걸었을 때 최저임금이 먼저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재부 장관은 그 미적거렸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투입해서 소위 고용 지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데다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대책을 전혀 준비를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일부인데 거기에 미적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제일 직접적인 피해자가 재벌이나 대기업이 아니거든. 자영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임시적으로 구제해줄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은 게 기재부였죠. 소위 모피아라 그래가지고 그 참 문제가 많은 기관인 건 틀림이 없지만은 기재부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 수반으로 있는 그게 하나의 부처거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시간 갖고 밀고 나가면은 공무원들도 말 잘 들어요. 잘 들을 때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그 문제가 가장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도 가장 크다고 보시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선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사람이 공적 마인드도 거의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맡아가지고 부자 감세,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긴축 재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지 축소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지난 2, 3년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던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실제 지표로도 이 창작과 비평에도 이제 최백은 교수님 얘기 중에도 보면은 지난 2, 3년간 경제 성장률 1.5% 나오거든요, GDP. 근데 이제 국민 개인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1.1로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수치로도 확인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금이 줄어든 일종의 그 세수 축소의 규모가 IMF 때 마이너스 3%, 그다음에 2009년도 국제 금융위기 때 1.7%,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있었을 때 마이너스 2.7%니까 이게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건 엄청난 규모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 앞으로 향후 4년 정도의 기간에 한국 경제는 완전히 침체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업과 가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많은 걸 꼬이게 했고 또 복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가 우회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정책인데 그것도 이제 안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해 나가는 일이 이제 참 난망하고 또 뭐 저도 사실은 경제 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그런데 마침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어쨌든 경제에 대한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예. 아마 대충 보셨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가질 수 있을지 선생님 판단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국민들의 얼마나 소구력이 갔는지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은 나는 그분이 소위 그 3프로 TV라는데 예. 그 2022년에 나왔었지만은 이번에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참 살림은 잘할 사람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매블쇼라는 데 나가서 할 때도 신뢰감이 들었고요. 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이고 역사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 하고 주로 그 AI에 관한 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감이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2016년, 17년 대항쟁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수준도 더 높아졌지만은 지금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힘을 받아서 정책에 연결시키고 지도자가 있다는 게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특히 지금 정 박사 지적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특히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인물들이 그 주변에 포진을 할까,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대목을 이제 주목하는데 제가 또 시민사회 출신이어서 그렇지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2013년 체제가 성립하면 시민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분단 문제가 민주주의 발목을 잡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 동시에 반민주 수구 세력이 남북관계 발전의 발목도 더는 잡기 힘드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역량이 강화돼 새로운 체제를 당기는 측면과 다르게 새로운 체제 자체가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어서 그 점을 조금 선생님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크게 세력 재편의 큰 분포, 수구 보수 동맹 문제라든가 또 이쪽에 큰 흐름은 저희가 한번 잠깐 짚었는데 시민사 역량에 대해 조금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약간 개인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노동조합은 규모가 굉장히 커서 지금 250만 양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그렇거든요. 근데 한 100만이 문재인 정부 때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그때 노사정 그다음에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경사노회 이런 거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한 효능감들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들이 가입을 결의를 하는 흐름이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제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환경도 그냥 환경이 아니라 기후위기에서부터 원전에서 굉장히 분화되고 여성도 과거에 여성단체 연합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제가 다양해지고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제 기존의 시민사회 단체의 조직력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 시민단체 회원이기도 한 그런 걸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당에 대거 가입하는 뭐 지금 거의 500만 가까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이번에 빛의 혁명을 통해서 보면은 20, 30대 여성이 한 30%를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그 특징을 보이거든요. 소위 이물연 행진곡과 K-팝이 결합되는 그 흐름에 그 노래를 K-팝 노래를 다 아는 여성들이 대건자 그런 흐름을 주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그 이후에도 성평등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다른 한편에서 그럼 왜 20, 30대 남성은 왜 참여가 저조하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 30대 남성도 여성과 비슷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이건 뭐 물론 제 견해입니다만은 결국은 자기 문제를 풀어내는 집단적 체험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보여서
한편에서 이제 어떤 정치 세력이 나와가지고 청년을 남녀로 구분짓는 이런 일종의 갈라치기 이런 게 막 영향을 미쳤다 이 주장을 이제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게 먹혀드는 그런 사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특히 20, 30대 이 흐름을 정확히 짚어야만 또 변혁식 중도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구체성을 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견을 좀. 최근의 시위를 보면은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젊은 남성들은 좀 아쉽다고 할 정도로 적죠. 그러나 그 최근의 경험은 그렇게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원래 2017년 때만 해도 뭐 남녀가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실망한 젊은 남자 중에 상당수가 일배로 가잖아요. 그게 남자들이 원래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가 점점 뺏기잖아요. 예. 예.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또 실제로 경쟁을 하면은 시험을 쳐도 밀리고 뭐 이제 그런 데 오는 박탈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여성들 쪽에 문제도 있다고 보고 특히 여성운동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성운동 지도부의 문제점을 얘기하기는 사실 나 같은 80대 후반에 예, 예. 있는 꼰대가 예.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얘기하려면 또 길게 예, 예. 자세하게 하니까 난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고요. 예.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하려 그러면 이제 여성들하고 같이 해야지 좀 예. 설득력이 있는데 예, 예. 내가 그걸 안 한 건 아니에요. 박락청 TV 청년 공부길이라는 데서 젊은 여성들 뭐 거의가 페미니스트들이죠. 그 30대 여성 두 사람 한지영, 이선엽 두 사람하고 내가 길게 회화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좀 더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나는 실제로 여성들의 삶을 그다지 개선하지 못했다고 봐요. 임금 격차라든가 뭐 그런 문제는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여성 운동의 지도자들이 많이 진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많이 기울였어요. 귀만 기울였지 사실 해준 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 정부는 여자들 말만 듣지 우리 말을 안 듣는구나 하는 또 그런 좌절감.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지금 변혁적 중도주의의 때가 왔다라는 그 내 주장을 다시 거론하셨는데 그게 그냥 내가 변혁적 중도주의를 그동안에 쭉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마음 놓고 떠들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런 개인적인 수레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나 현실을 보는 프레임을 좀 진짜로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2023년 체제에서 기대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으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 체제의 힘으로 또 많은 일이 더 쉬워지겠다 하고 예측을 했고 그걸 조금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친 낙관이었죠. 착각이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하는 거는 2013년을 계기로 만들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가 이제는 드디어 온 거 아닌가. 그때가 2012년에 그 얘기했으니까 한 13년 최대에서 그래서 다음 정부 아래서 2025년 체제라고 할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때 그 체제란 말을 쓴 이유는 우리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크게 한번 전환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전에 4.19나 뭐 5.18하고 달라서 완전한 반전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일진일퇴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 87년 체제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이제 큰 하나의 매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체제가 지녔던
문제점이라든가 미비한 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2013년 체제론 아니에요. 예, 예. 시기상조였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3년 지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한번 전환을 해보고 또 우리 논의의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하는 거였어요. 진보나 보수나. 지금 가령 이번에 우리 빛의 혁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뭔가 그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엔 반대했지만은 윤석열이 제거되고 종전에 그런 대로 작동하던 87년 체제식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냈고 그걸 좀 키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계기로 완전히 다른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다른 민주사회가 어떤 사회이며 그걸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첫째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서 이런 지금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분단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왕년의 진보니 보수니 뭐 하던 그 단순 논리라고 할까 낡은 개념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랄까 그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진보 대 보수 그런 구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실용적인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역시 변혁적 중도 길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면서 우리가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2025년 체제라고도 부를 만큼 87년 체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렇다고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완전 다른 그런 유토피아는 아니고 공부도 하고 논의를 좀 모아보자 하는 게 내가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고 말하는 것 취지라고